안녕하세요. 원우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이 강을 놀이치료 이론에 대해서 이제 또 1강을 지난주에 올리고 오늘 또 PPT와 교과서와 그리고 저의 설명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제가 또 제작을 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서 토요일 하루는 요 교과서를 읽으시고 그리고 또 PPT와 동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PPT를 켜놓으시고 그리고 동영상 설명을 이제 들으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정말 시간을 꼭 따로 빼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강은 놀이치료 이론입니다. 놀이치료 이론은 정말 상담 심리학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놀이치료 이론도 여전히 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놀이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걸 이제 오늘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이제 한 챕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전달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띄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표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 그 5번째? 4번, 5번. 네. 개인 심리학과 해결 중심 단기 놀이 치료 요거는 한데 제가 묶었고요. 정신분석과 아동중심 그리고 인지행동 이거는 이제 각각 시간으로 제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놀이치료 이론에서 첫 번째 정신분석 놀이치료를 이제 하고, 그리고 3강으로 아동중심 놀이치료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신분석 놀이치료. 네. 이미지 15번에 PPT 15번에 보면 프로이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심리학의 우리의 인간 심연을 갖다가 이해하고 들여다보게 해준 그런 이제 심리학에서는 거대한 인물이죠. 네, 프로이드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심리학을 이렇게 아주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가 됐죠. 네, 정신분석 모델로부터 이제 정신분석 놀이치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또 슈로모 프로이트 1856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별세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이고요. 유대계 사업가 아버지가 40살에 20살도 그 엄마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장남이 이제 프로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는 결혼을 이제 해서 그 아들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엄마는 이제 처음으로 결혼해서 프로이드가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지요. 4살 때 빈으로 이주를 해서 70년 넘게 이제 그곳에서 살다가 유대인들을 이제 탄압을 했죠. 나치 탄압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형들이 살고 있는 영국으로 망명을 가서 그곳에서 83세까지 살다가 구강암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1896년에 이제 정신분석학을 창시를 했습니다. 네, 저서가 이제 히스테리의 연구라든지 또 꿈의 분석이라든지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라든지 또 뭐 정신분석, 정신병리학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총 17권의 이제 저서를 그때 이제 나온 책들이요. 요게 100년 전에 출간된 책들인데 현재도 개정 없이 계속 출간되고 있습니다. 예. 프로이드는 서양 철학의 그 전통적인 정신 구조를 갖다가 뒤집어서 20세기에 심리학에 정말 필적할 만한 그런 공적을 남겼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물론 철학자들이 그동안 이제 사람을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다가 무의식이 있다는 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무의식을 갖다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프로이드가 이제 이때 학문으로서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 이건 정신이고 그 밑에 육체 충동들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이제 상위로 이제 이성과 정신이 상위 개념이고 육체 충동들이 이제 아래 하위 개념인데, 그 하위 개념에서 육체 충동들은 어떤 우리 몸 안에서의 충동과 감성, 이것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충동이나 감성, 이거를 이제 갖다가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정신분석학적 인간 이해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적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신은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과 내용을 갖는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정신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정신의 일부이다. 그리고 정신에는 여러 종류의 정신 활동과 정신 조직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정신 구조는 원초화와 자아와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의식론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인간에게는 의식과 다르나 의식에 직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고유한 정신 활동, 그리고 정신 영역, 그리고 정신 내용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의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신이 부여한 신성한 에너지의 원천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욕동과 환상이라는 하부 구조로부터, 무의식이 맨 하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작용인 의식은 2차 과정, 무의식의 과정이 1차 과정이고 정신작용은 2차 과정이다. 그래서 항상 무의식의 1차 과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은 정신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의식이 무의식에서 1차 과정에 어떤 위로 올라오는 그런 1차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의식은 무의식을 통제하는 동시에 의식은 무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현실 원리에 의해서 통제를 해요. 그러나 또 휘둘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오직 의식으로 선택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일까요? 결혼을 한다, 또 이사를 한다, 이런 중요한 이런 것이 우리가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1차적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한,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사하고 뭐 결혼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이 무의식의 1차적 영향을 받아서 의식이 그것을 행동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자기 삶의 에너지인 무의식을, 그래서 무의식이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무의식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경우에 심각한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쉬고 싶고 많이 피곤하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그 피곤하지만 그것을 이제 이렇게 누르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돌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나중에 그게 시간이 누적이 되면은 이것이 무의식이 하나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비합리적인 그런 신경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치명적 실수 이런 것들은 정신작용의 힘이 균형이 깨어질 때, 네, 균형이 안 맞을 때 상징적이고 모해적인 형태로 드러난 증상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뭐 실수, 말실수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쑥 나오는 어떤 말실수 이런 것도 다 이것이 이제 무의식에서 1차 이걸 올라오는 어떤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 농담 속에 그 밑에 숨겨진 어떤 욕구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격의 구조는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 원초아는 네, 태어날 때 보연 기본적인 우리의 이제 원리, 본능적인 충동 원리로서 내적인 욕구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고 싶고 또 쾌감을 즐거운 거를 추구하고 이런 생물학적 충동의 원천이 된다. 본능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죠. 그래서 쾌락 원리로 네, 가지고 있고 정신 에너지의 저장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본능의 맨 밑에 우리가 바다로 비유를 한다면 바다 밑에 바다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의 무의식도 네, 우리가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생긴 이래 생긴 그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저장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아는 합리적인 현실 원리에 입각해서 원초가 이렇게 이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갖다 요구를 하는 걸 갖다 조정을 해요. 이것은 한 2살부터 이걸 조정하기 시작하죠. 아기들 키우면서 여러분들 경험하신 게 뭐예요? 태어나서 금방 태어났을 때 아기 배고프면 어때요? 정말 악을 쓰면서 우는 걸 보죠. 그러면 양육자인 엄마는 그냥 얼른 젖을 물리고 또 우유를 타서 물리고 그러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 아기의 울음소리는 정말 아주 사람을 갖다가 놀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자는 조금씩 그 아이가 자라면서 돌쯤 되면 맘마 먹자 배고프구나 엄마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조금만 기다려 줄래? 엄마가 지금 맛있는 거 네 거 만들고 있어. 그러면 어때 애기가? 말은 못하지만 말귀 알아듣고 기다릴 줄 알아요. 요게 바로 자아가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현실 원리를 입각해서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태어나서 그때 배고픔을 이제 그 배고픈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극악스럽게 우는 그 울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고 기다리는 그런 이제 그래서 원초와 초자를 갖다 조종하는 중개자 역할을 자아가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자죠. 슈퍼에고. 이거는 도덕과 윤리적 원리, 사회적 가치 규범, 부모라든지 학교 이런 교육이 내면화된 양심의 목소리로서 이것이 어겼을 때 우리는 죄의식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수치심도 느낄 수 있죠. 네, 성숙하고 건강한 인격체는 내적 욕구와 그리고 외부적 압력에 현실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자아의 힘이 또 이게 있죠. 그래서 성숙하고 건강한 인격체는 자아의 힘에 이것이 이제 조정을 잘하는 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이제 과정에서 정신분석 이론을 창시를 했습니다. 네, 히스테리 치료에 이제 자유연상법을 창안을 했고요. 자유연상법은 카우치에 누워 있는 환자인데 무엇이든지 지금 떠오르는 거, 생각나는 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서 이게 자유연상법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히스테리의 원인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성적인 어떤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유럽 사회가 버글버글해서 비도덕적인 인물로 낙인을 찍고 사회적 학문적으로 고립된 시간을 15년이나 의사 사회에서도 이렇게 고립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프로이드는 끝까지 자기의 이론을 갖다가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대학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이제 큰 인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론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됐죠. 네. 콤플렉스라든지 리비도 정신분석 이론의 기초 개념을 확립하고요. 그리고 자유연상법, 네, 꿈분석, 네, 프로이드나 융의 이론에서는 꿈분석이 중요해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이드의 이제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그런 자기가 자유연상법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거기를 쭉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어떤 문제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상담자가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걸 갖다가 수정하고 다시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이제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다르게 바라보도록, 다르게 인식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갖다가 배우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신분석 상담자 역할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이제 이미지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21쪽까지가 이미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PPT 22번을 보면은 원초아는 0, 2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자아는 이제 3, 4세 태어나서부터 이미 조금씩 아주 조그맣게 본인 밖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제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말로 자아가 확실히 이제 발달하는 게 보이는 건 한 2살? 네, 이때쯤이면 이제 확실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초자아는 이제 5, 6세 이때 이제 발달을 한다. 그래서 본능적인 원초와 이드가 가장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의 생존을 이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자아가 조금씩 이제 발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 엄마와 나랑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빠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죠. 엄마와 양육자와 나와 이제 서로 처음에는 우리 엄마와 나와 뱃속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태어나서 심리적으로는 몸이 분리가 됐지만 공생적인 이제 그런 우리 엄마랑 나랑 하나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차츰 분리되고 개별화돼서 엄마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개별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다가 보여지면서 이렇게 아기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초자는 이제 그 위에 친구를 누굴 때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이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아야 하지. 아우, 친구가 네가 때려서 우네, 이거 어떡하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래야지 우리 친구하고 재밌게 놀으려면 친구하고 사이좋게 하고 양보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모들은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해나가도록 잘 해나가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다치게 해서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초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윤리와 도덕을 우리는 부모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초자아가 네, 그래서 요 시기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다 조금씩 발달하지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게 이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PT 23쪽을 보면 네, 인간 발달 디벨롭먼트가 나오는데 이제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이드는 성인 치료도 많이 했지만 이제 또 놀이 치료를 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직접 치료한 건 아니고 간접 치료였습니다. 한스라는 5살짜리 남자아이가 이제 말을 무서워해요. 말 공포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은 말이었잖아요. 근데 말만 보면 애가 너무 무서워하고 공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프로이드 선생님한테 의뢰를 이제 아버지가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코칭을 하고, 아버지는 그거 이제 매일 일기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이 프로이드한테 보여주고,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직접 치료한 건 아니지만 간접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그 공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서부터 아이가 그 말 공포증을 계속 있다면 어떻겠어요? 밖에 그때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자동차가 아니라 말이었는데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하겠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2차적인 문제들, 이런 거를, 네, 이것이 바로 인간 발달에서 보면 성장과 아동들의 태어나서 이제 계속 아동은, 우리는 인간이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 발달의 8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태내기가 지금 9단계거든요. 계속 발달해야 되는데 그 공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어떤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발달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신체는 성장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것을 해결해주기 위한 건데, 여기서 발달에서는 성장과 성숙과 학습이,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내적인 요인으로서 부모로부터 DNA를 가지고 태어난, 그것이 어느 시기부터 어떻게 발현하는가에 대한 거, 그것이 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키가 큰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볼 수가 있고, 성숙은 이제 그렇게 신체가 자라면서 조금 더 어떤 기능들이 정교화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정교화되고, 그리고 또 자라다 보면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 성숙의 개념으로 들어가죠. 같은 유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이제 성숙이라는 개념은 우리 심리적인 것에도 인격의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기 때의 행동과 또 10살 때 행동과 20살 때 행동, 50살의 행동이 다르듯이 이렇게 점점 발달해 가죠. 그리고 또 이 성장과 성숙을 하는 과정에서 아기들은 정말 성숙하게 되면 6살쯤 될 때 비로소 가위질을 해서 색종이를 오려서 이제 뭐 붙이기도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이 큰 근육이 먼저 발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섬세하게 소근육이 발달해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네, 그래서 두미 발달의 원칙에 의해서 머리에서 발끝으로 발달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발달하고, 큰 근육부터 발달하고, 그 다음에 작은 근육이 발달하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게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시각이 좀 더 발달해서 보면은 기어가는 개미도 이렇게 잡아내고, 그리고 또 머리카락도 이렇게 잡아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거지만 밖의 환경이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 학습에 관련되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 아동의 발달은 성장과 그 다음에 성숙과
학습,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맞물려서 아동이 발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부분에서는 어떠한 자극을 주면서 아이를 갖다 키웠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음악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서 아이가 음악 쪽으로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아이를 자랄 수 있고, 또 미술을,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래서 다 이런 것이 성장과 성숙과 학습이 어우러져서 발달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20살까지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런 이제 유전의 그 내부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발달인데, 그 다음에 또 나이 30 넘어서 40 넘어서 하강 국면으로 발달이 들어가죠. 이것은 이제 성장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와 또 이렇게 발달이 이제 노화로 들어가는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발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놀이치료에서는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아이가 멈춰버린 발달 지점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풀어서, 그래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아동 놀이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이치료의 치료적 가치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과의 치료, 이제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이제 촉진하고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요. 아기들은 놀이가, 이것이 어른들의 말이거든요. 서로 대화하는 거. 그리고 장난감은, 놀잇감은, 이것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 수단. 세 번째가 성취 경험과 자아존중하고. 네, 선생님하고 놀이치료 선생님하고 둘이서 게임을 했는데 번번이 놀이 선생님이 만약에 이겼어요. 그러면 애는 울어요. 아니면 화를 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럴 때 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져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죠. 많이 실패한 아이일수록 많이 놀이실에서 성취 경험을 하게 해줘야지만 치료가 돼서 정상 발달 궤도로 들어갑니다. 네, 감정 해소 및 정신 정화. 부정적 감정이 많이 이 마음 안에 있으면 아이는요, 행동이 나빠지죠. 그래서 울지요. 네, 아이들은 잘 울잖아요. 근데 1살짜리가 2살짜리가 울어야 될 그거를 7살짜리가 한다. 네. 여기 막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 해소, 놀면서, 그래서 정신을 갖다 카타르시스로, 네. 그래서 시컷 놀면 애들은 아주 밥 많이 먹고 만족하는 게 수저 놓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리고 가능성의 인식 및 자아 성장. 네. 선생님하고 같이 놀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계속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잘 안 되던 거, 뭔가 안 되던 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니까 이게 되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신뢰하는 가능성이 생기죠. 네, 그러면서 자아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즐거움과 희망을 제공하죠. 놀이치료에서 어떤 치료적인 어떤 그게 없이 그냥 아이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키워보셨으면 알지만 정말 많이 놀죠.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끈덕지게 놀아요. 그게 바로 삶의 즐거움. 네, 아이들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놀이의 치료적 가치,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놀이 치료를 우리가 하고 있고, 제가 임상한 경험으로 봐서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치료가 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놀이 치료를 하게 된 거죠. PPT 25쪽을 보면 여기에 이제 멜라니 크라인, 이 나옵니다. 이 사진이 멜라니 크라인이에요. 정신 분석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본인이 굉장히 삶이 아주 불행했다 그래요. 원가족도 불행했고, 결혼해서 또 그렇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원가족에서 죽고 막 이런 게 막, 그래 본인 삶이 불안해서 이제 이 정신 분석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 1919년 그때 이제 놀이 치료를 이제 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해서 이분은 놀이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동 놀이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네, 그래서 이분은 아동의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이제 놀이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놀이 분석에서 가정한 것은 그 아동의 놀이 활동이 대부분이 부모와 아동 간의 이제 관계에서 성에 관련된 대립이나 공격성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부모에게 종종 모순과 혼란의 느낌을 갖는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제대로 아이들의 베이비 사인이라든지 아이들의 욕구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말 노력하지만 다 못해줘요. 그럴 때 아이들은 내밀한 증오심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이런 이제 호순과 혼란 이제 모순과 혼란의 느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내밀한 증오심 그거를 갖는다 그러죠. 놀이는 아동이 자신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보고 치료실에서 자기 표현을 격려하는데 매우 필요한 매우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장난감을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에서는 이제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는 네 조금 달랐어요. 그 주장하는 게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는 애가 아동이 재미가 있어서 놀이를 하는 것이지 그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랬고 아동의 놀이에는 치료 상황의 필수적인 목적적 요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치료가 성공하려면 내담자가 놀이의 목적을 인식하고 치료자에게 도움받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부모가 제공하는 자료에 보충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의 놀이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멜라니 크라인하고 이 안나 프로이드는 엄청나게 많이 좀 싸웠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대립을 했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니컷이 나오죠. 남자분 이분은 소아과 의사예요. 이분은 소아과 의사로서 이제 엄마와 엄마가 병원에 아이를 데려오니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그래서 엄청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상관계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또 나오는 한 사람이 마가렛 말러. 네, 그래서 위니컷은 good enough mother. 너무 잘해주지도 않고 너무 또 아이를 갖다가